안녕하세요. 민사법 플러스의 김동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민법 총칙 두 번째 시간으로 신의칙과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전부 다 하지는 않을 거고요. 기본적인 지금 수업의 컨셉이 케이스에 나올 수 있는 내용 위주로 해서 그 핵심적인 부분 중에서 좀 더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아무래도 권리남용 금지 원칙에 좀 초점을 맞춰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그럼 민법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해서 보면 내용이 없죠. 내용이 없어서 신의칙. 그래서 지금 신의칙은 기본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 파생 원칙 판례에 의해서 이제 기본적인 구체적 요건이 설치된 파생 원칙을 중심으로 적용될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민법 2조의 2항에 있는 권리남용 금지 원칙도 기본적으로 신의칙의 파생 원칙 중 하나가 되겠고요. 금지의 원칙,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원칙이 사정 변경의 원칙, 그 다음에 이제 무수행위 거동 금지의 원칙, 그 다음에 여기에 실효의 원칙, 이렇게 네 가지 정도를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효 원칙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는 경우도 있고요. 주로 이제 여기서 이제 케이스에서 좀 많이 나오는 건 이제 권리남용 금지 원칙, 다른 거는 거의 케이스에서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리남용 금지 원칙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알아보면, 권리남용 금지 원칙, 이거의 의의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그 권리 행사가 권리를 행사할 때 이게 형식적으로는 맞으나 실질적으로는 그 권리 행사가 정의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권리남용 금지 원칙은 어떤 말로 정의하면 편하냐면 그냥 단순하게 괴롭히기, 권리를 행사하는 게 아니라 권리 행사를 빙자해서 경우 괴롭히는 경우, 이런 경우를 말합니다. 흔히 이제 정말 클래식한 케이스가 이런 거죠. 갑이 있고 을이 있는데 이 땅이 이렇게 있는데 이 을의 건물이 지금 이 경계가 이 정도인데 이렇게 살짝 넘어서 지었다 이겁니다. 이때 요 갑이 여기 너가 땅을 넘었으니까 이 소유권에 기해서 건물을 철거하라, 이런 이렇게 청구하는 경우, 이게 권리 남용이다 아니다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케이스를 풀 때는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게, 모든 실체에 관련된 원칙들이 그렇지만 이 권리남용 금지 항변 같은 경우에는 답안지 맨 끝에 쓰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금 민법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또 있기 때문에 답안지 맨 끝에 쓰라는 의미가 뭔지 모르실 텐데, 어쨌든 간에 이런 케이스들이 나오면 앞에 이제 언급되어 있는 소유권의 존부나 이런 걸 먼저 쓰고 맨 마지막에 쓰는 거다, 이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권리남용이 되기 위한 요건을 살펴보면, 첫째는 이제 객관적 요건이 있겠죠. 객관적 요건으로 권리의 행사가 권리의 목적에 맞지 않을 것. 근데 이제 대부분 이게 이걸 증표하는 것이 이 이익과 이 사람이 권리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과 이 사람이 얻는 손해의 권리 상대방의 손해의 현저한 불균형이죠. 행사로 얻는 이득은
별로 크지 않은데 이 사람이 얻는 손해는 엄청 크다. 이러면 이제 객관적 요건이 어느 정도 충족되었다. 권리의 행사가 권리의 본연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라는 점은 기본적으로 이 권리 행사로서 얻는 이득보다 손해가 훨씬 더 크다. 이런 경우가 객관적 요건이 되겠습니다. 주관적 요건은 뭐냐면 주관적 요건 주관적 요건은 이 사람을 해치려는 의사, 해하려는 의사, 해이란 말은 따로 있기 때문에 해치려는 의사, 그러니까 손해를 입히려는 의사, 괴롭히려는 의사,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어떤 권리로 인해서 이득을 얻으려는 게 아니라 상대편에게 손해를 미치려는 의사가 인정돼야만 권리 남용이 인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관적 요건은 판례는 기본적으로 이런 요건도 필요하다. 다만 이 객관적 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추정될 수 있다. 추인될 수 있다. 근데 뭐 이게 이제 한국말로 하면 추정이죠, 추정. 객관적 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건도 추정될 수 있겠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면 이제 효과는 권리의 행사가 저지된다 이겁니다. 권리 행사에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효과가 발생하네요. 다만 권리 자체가 박탈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여기서 지금 전에 했던 예에서 보면 소유권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권리 행사 소유권에 기한 건물 철거 청구가 권리 남용이라고 판명이 났더라도 그 사람이 그 땅에 가지고 있던 소유권 없어지는 게 아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권리 행사에서 권리 자체가 박탈이 안 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거를 침해를 이유로 한 부당이득이나 불법행위 청구는 가능해요. 요건 가능해요. 그러니까 권리 행사로 인한 효력, 그러니까 앞에서 보면은 건물 철거 청구가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는 것이지 건물 그 해당 토지에 소유권이 있음으로 해서 그거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건 가능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건물을 철거하라고는 못하지만 그 해당 토지에 대해서 임류상당의 돈을 달라 이거는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뭐 지금 시의 측에서 뭐 이 밖에도 다른 내용도 있는데 케이스에 나올 수 있는 건 이런 거고요. 뭐 다시 한번 케이스를 보면 갑당이 있고 여기 부탁을당인데 갑이 여기에서 철거 청구를 한다 이거죠. 갑의 철거 청구. 그래서 뭐 이 다른 뭐 내용에서 소유권이 있느냐 뭐 이렇게 되면 을의 입장에서 이제 다른 내용이 없으면 권리남용이 아니냐 이렇게 해볼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그림을 받들어버렸네. 지금 뭐 이렇게 있는데 예, 이거를 때려 부수면 이 건물이 남아있을 수가 없겠죠. 근데 이 사람이 얻는 이득은 이것밖에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얻는 이득과 이 을이 입는 손해 간의 불균형이 심각하다. 그래서 권리남용 금지에 해당 객관적 요건에 해당되고 뭐 판례 태도 따르면 이런 사정이 있으면 해치려는 의사, 그러니까 손해만 입히는 괴롭히려는 의사도 추정되므로 그래서 권리남용 금지에 해당된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이 사람에게 철거 청구는 해달라고 못하지만 대신에 그 대신 뭘 할 수 있다? 부당이득이나 불법행위로 요 해당 면적만큼의 임류 상당의 부당이득 혹은 손해배상 요거는 해달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되겠어요. 주로 케이스는 그런 게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파생원칙 중에 다른 건 뭐 다 나올 수 있는데 이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거동금지 우리가 이제
여러분도 쉽게 뭐 접할 수 있는 사례인데, 뭐 A 주택이 있으면 이, 이 집주인이 뭐 갑이라 치면 여기에 을이 여기 임차인으로 들어와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모르셔도 되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있으면 이제 사실상 물권과 같은 효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 회사 이 담보로 잡혔다가 경매로 넘어갔다 이거죠. 경매로 넘어가서 경매 절차를 거치는데, 이 사람이 요 과정에서 우리 임대차는 대항력이 없어요. 이런 이제 확인서 같은 거 써준 경우, 확인서 써준 경우에는 이 사람이 경매를 해서 결국에는 병이라는 사람이 낙찰을 받아서 요 없다는 걸 신뢰하고 이제 이 해당 A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하여튼 이제 뭐 나가세요 이러니까 나 사실은 대항력 있어요 이렇게 주장한다 이거죠. 그러면 야 없다고 그랬잖아.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후행행위가 있는 거고, 이 사람은 황당하죠. 이걸 믿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에는 요 대항력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게 판례의 태도예요. 뭐 가장 뭐 일반적인 뭐 그런 거긴 한데, 또 하나 이제 주의하실 점이 뭐냐면, 이게 기본적으로 어떤 선행행위가 있고 이 후행행위가 있는데, 요게 이제 뭐 합의나 이런 거 형태로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 합의가 강행법규에 위반이 되는 경우에, 강행법규 위반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이 요거를 신뢰를 하고 뒤에 와서는 요거 합의에 강행법규가 위반되니까 무효야 무효 이렇게 주장을 하면 신치에 반하는 것 같긴 한데, 뭐 예를 들면은 여기 이 뭐 임대차에 예를 들면은, 예를 들어서 임대차 계약을 1년을 체결했다 이거죠. 주택임대차를. 근데 이제 뒤에 와서 이거 사실 무효래. 그럼 난 2년 살래.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선행행위가 모순되는 건 맞죠. 맞는데 요 2년으로 의제하고 있는 주임법상 규정,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규정이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선행행위가 모순된다 해석하면 요 규정의 취지를 물각하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강력구가 있는 경우에는 시행착오 적용이 안 돼요. 이것도 이제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어떤 강력구에 의한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시행착오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거를 잘 예,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다만 이제 요즘에 통상 관련돼서 요거에 이제 예외가 있다 정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케이스에 나올 것 같지는 않아서 이 정도 정리하고 내용을 한번 보기로 하죠. 네, 그래서 민법 2조 시의 성실의 원칙, 그리고 권리 행사 의무의 이행은 시에조차 성실히 해야 된다. 그러니까 2항의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그래서 2항에 있는 권리남용 금지 원칙은 이 시의 성실의 원칙의 파생 원칙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권리남용 금지 원칙의 의의는 형식적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 행사 실질이 타당하지 못할 때 그거에 따른 법적 효과만 인정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그래서 객관적 요건으로는 일반적으로 권리로 인한 이익과 그로 인해 침해되는 그 상대방의 이익의 심양 불균형, 그 상대방이 입은 손해와 차이가 너무 크다라는 점이 있겠고요. 이러한 객관적 요건에 더해서 그 판례는 상대방에게 해를 입히고자 하는 의사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나, 다만 이러한 주관적 요건은 이 앞서 본 객관적 요건에 입증되면 추인될 수 있다고 한다. 판례에도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똑같은 이게 이제 제가 이제 메인 케이스로 설명한 건물 철거 사례인데, 그 부분 좀 읽어보면, 권리 행사가 주관적으로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면 권리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근데 이 경우에 요 고통이나 손해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관적 요건은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 행사로 보여지는 객관적 사정에 의해서 추인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객관적 요건이 충족하면 주관적 요건이 있는 걸로 추정된다. 뭐 이런 거고요. 실제로 이제 앞서 본 사례와 같이 건물 철거 사례 같은 경우에 건물 철거 그 정도면 뭐 인정될 것 같은데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사실 보면 이 개정 토지가 0.3mm 제곱미터밖에 불과하고 잔존 2천 건물의 효용이 크게 감소되이라는 점에 비추어서 그 권리남용 금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원칙 판결을 심리미준 파기한 사례예요. 네, 이 경우에는 뭐 권리남용을 인정한 사례죠. 권리남용 인정 사례인데, 네, 실제로는 그 건물 철거 사례에 있어서도 인정되지 않은 사례가 더 많다는 점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실 신의 측이 받아들여져서 승소하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특이해서 좀 이 정도는 돼야지 권리남용이 인정된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걸 한번 가져와 봤어요. 개정 토지가 0.3mm 제곱미터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잔존 2층 건물의 효용이 크게 감소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땅이 너무 좁은 거지. 그다음에 그 해당 건물이 이거를 철거하게 되면은 나머지 건물들의 효용이 크게 감소하리라는 점, 이런 점에서 권리남용해야 된다는 판례였어요. 판결 이유를 조금 자세히 보면 피고 소유의 건물이 위 건물의 전면에 위치하게 되어 이를 매수하려고 했지만 상도되지 아니하자 이 사건 제소에 이르게 사실. 그러니까 그 매수하려고 했는데 상도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살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소를 제기했다는 건 뭐예요? 괴롭히기 위한 목적이 좀 보인다 이거죠. 그 다음에 면적이 0.3평방미터밖에 불과하고 그 거의 완공 상태에 있어서 이 신축 건물은 거의 완공 상태에 있는데 이 어떠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이걸 철거하고 뭘 사용할 거냐라는 거에 대답을 못한다 이거지. 그 다음에 철거에 상당한 비용이 소거되고, 그 다음에도 이 지금 남아있는 건물의 효용도 감소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권리남용에 해당된다. 뭐 이런 판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권리남용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소유권에 따른 건물 철거권 행사가 저지되는 것이지, 그다음 이 권리의 존재에 따른 효과, 그러니까 이 소유권이 침해됨에 따라서 이 어떤 자기 토지 위에 건물이 있으면 손해를 받는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거기에 따른 효과, 불법행위나 부당이득 청구는 가능하다. 그걸 위해서 그 임류상당의 손해나 이득을 청구할 수는 있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쭉 가면 이제 뭐 나머지들은 한번 뭐 공부하실 때 보시고, 특히나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이 뭐냐면 선행행위에 반하는 행위 금지라고 돼 있어서 그 어떤 그 후행행위 주장이 강요법규를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강요법규를 몰각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선행행위에 반하는 행위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내용도 한번 보시죠. 그 앞에 이거 얘는 저 설명드렸던 임대차 보호법 관련 예고요. 그 이가 그 투자 보장 약정에 관련된 건데, 이 주식 투자할 때 투자 수익 보장 약정 이런 건 무효거든요. 근데 그 투자 수익 보장 약정을 해주고 뒤에 가서 이제 이거 무효라서 못 주겠다 이러면 그 선행행위 고동에 모순되는 건 맞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수익 보장 약정을 무효로 하는 강행법규를 우선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시성실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세한 내용은 진짜 수업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